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작부터 지각에다가 연결까지 미리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빨리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책이 있으신가요? 네. 네, 책은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앞에 화면으로 할 텐데요. 네, 화면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되는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으로 연결을 하면 그거 좀 찢어져요. 랩은 양쪽으로 하나씩 연결하지 그렇게 없거든요. 제가 하나씩 연결해볼게요. 이쪽으로 있어요. 오디오 없어도 됩니다. 예, 예.
잘 보이시나요? 최첨단으로 하려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자, 저 불교 환경인가요? 오늘 한 주제가 불교 환경을 했는데 기존 그 가지고 계신 그 교재 내용이 이제 워낙 또 예전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그냥 PPT를 또 만들어 오고 한다고 또 연결하고도 좀 불편을 끼치도록 죄송합니다. 일단 요거대로 한번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결코 15분이 더 길어졌다 해서 수업을 15분 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걱정은 놓아두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바로 불교와 환경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불교와 환경이라는 내용인데 솔직히 불교와 환경도 있고 불교와 심리 문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뒤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들도 좀 알아야 되고.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불교와 환경 관련해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좀 생각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좀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인연으로 이루어진 세계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교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불교 부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들은 배우셨습니까? 마음. 뭐 핵심적인 가르침은 마음에 대한 건데 그럼 마음 이외에 법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인과법, 또 연기법 이렇게 얘기하죠. 연기라는 말은 인연생기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인연생기라는 말은 연을 인하여서 생하고 일어났다. 이렇게 풀 수 있거든요. 바로 좀 더 의역을 한다면은 인과 연이 모여서 발생한 것을 연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희극 연기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 말고 연기라는 말을 불교에서는 많이 씁니다. 연기한다. 이 세상은 연기한 것들이다. 그럼 연기란 말은 다시 말해서 인과 연이 모여서 이 세상을 구성하고 만들어내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너무 당연한 말. 인과 연이 모여서 만들어졌다. 불과 이 건물만 하더라도, 이 공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인연들이 모여있죠. 일단 재료적으로 본다면은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고 저 안 그래도 작은데 서서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려니까 파묻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서나 앉는 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나무로 이루어져 있고 또 등 형광등도 있을 것이고요. 또 플라스틱 컴퓨터도 있고 또 뭐 반도체 소자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진 재료로 이루어졌을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 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우리 요 앞에 있는 큰 보시야만 하더라도 나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각도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안에 이걸 붙여가지고 조립을 하려면은 깎아야 되죠. 그래서 조각 칼의 인연도 있을 것이고 또 구상한 사람의 생각도 들어가야 돼요. 요 모양으로 만들 것이다. 어떤 나무를 벨 것이다. 나무도 또한 공기와 토양과 햇빛과 또는 이산화탄소와 이런 것들이 모여야만 나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와 조각가의 생각과 마음과 또 아이디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세월도 시간도 필요합니다. 세월이 지나야 이러한 나무의 나이테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물건 하나, 이 보시람이라고 이 물건 하나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인과 연이 모여서 성립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뚱이만 하더라도 한 며칠 정도 굶을 수 있겠습니까? 한 달? 2달 굶으면 아마 아사 직전까지 갈 겁니다. 순간순간 하루에 3번 정도씩 또는 2번 정도씩 공양물을 섭취하면서 우리 몸을 구성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만 이 몸이 유지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과 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비 효과. 예, 버터플라이 이펙트. 너무 이제 많이 들었는데 원래는 이제 이게 희극 작가 여기 보면은 이제 한번 볼까요? 희극 작가 중에 브래드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52년도에 단편 소설, 시간 여행에 관한 단편 소설인 천둥소리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에서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후 뒤에 이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로렌츠라고 하는 기상학자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을 다시 쓰이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똑같은 값인데 저 빨간 점과 노란 점의 아주 근소한 차이가 저 빨간 값을 넣게 되면은 자 빨간 값 밑에 보면 0.506 돼 있죠. 노란 값 밑에는 0.506127 돼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0.506과 0.506127 가운데 끝자리 소수점 세 번째부터 0.000127이라는 아주 작은 근소한 차이값, 소수값을 제거를 해버리니까 기상 결과가 완전 정반대가 나타나더라. 입력된 값의 아주 근소한 차이가 소수점 4자리 이하의 자리에 의해 가지고 어떤 게 저 0.506을 넣으면은 아주 맑음이라는 기상 결과가 나타나는데 0.506127이라고 하는 기상값을 넣으면은 0.000127의 차이로 천둥번개가 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주 작은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이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야 갈매기의 날갯짓 하나에도 캘리포니아에 천둥번개가 칠 수 있다. 토네이도가 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로렌츠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얘기합니다. 이거 그러면 갈매기보다는 좀 더 좀 스펙터클하고 좀 더 드라마틱한 게 없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아까 앞서 얘기했던 브래드버리의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라는 말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양쯔강에서 호랑나비 한 마리가 날아올라서 날갯짓을 한번 싹 하면은 그 바람이 캘리포니아에 오게 되는 토네이도, 그 회오리 바람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씀으로써 이제 좀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라는 말이 이제 아주 유명해졌죠. 이후에는 2003년도에 나비 효과라고 하는 또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시간 여행에 관한 것인데 어떤 과거의 어떤 변화를 바꾸기 위해서 시간 여행을 통해서 과거로 가서 그 사건을 바꾸니까 다시 현재로 돌아왔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의 변화가 일어났더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 각색한 나비 효과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내가 날갯짓을 하면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나지라고 하는 이렇게 아주 작은 인연, 아주 작은 요소조차도 세상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인과 연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인과 연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힘을 가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거 생각합시다. 기와집 한번 생각해요. 기와집. 예전에 한번 예를 한번 들었나요? 예를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불교의 연기론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 얘기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제가 그림 솜씨는 정말 없습니다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이걸 그냥 기와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이루어졌다 찹시다. 네. 기와집이 있단 말이죠. 대돌 여기 대돌도 있을 거고 신발 끄는 대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칩시다. 그림은 너무 명작이라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을 건데요. 자, 기와집이 있는데 기와집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한번 불러볼까요? 기와집을 만들려면 이제 집을 지어야죠. 뭐가 필요합니까? 기와가 제일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벽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세우려면 또는 석가래도 있어야 될 것이고 대들보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종이도 있어야죠. 문 닫으려면
종이도 있어야 될 것이고 문틀도 필요할 것이고 야, 이거 언제까지 써올까요? 이제 수업 끝날 때까지 써올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보셔요. 기와, 벽돌, 석가래, 대들보, 종이, 문틀 이렇게 수많은 요소 하나하나는 기와집을 이루는 연기적 조건, 기와집을 이루는 조건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동행선부장 너무 점잖해가지고 무서워요. 밝게 하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이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다. 공부하는 생각으로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이거 하나하나가 기와집을 만드는 요소 맞습니까?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이 기와는 이 집을 만드는데 한 몇 퍼센트 정도 기여를 했을까요? 네? 얼마만큼 기여를 했을까요? 50%나요? 그럼 기와만 한쪽 두 장만 있으면 100%딱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다시 제가 정답을 먼저 얘기 드린다면 기와는 이 기와집을 구성하는데 얼마만큼의 이제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면 기와만큼입니다. 그렇죠? 기와만큼. 벽돌은요? 벽돌만큼. 자기 분상에서 여러 구성원이 있다면 그만큼 10명을 사람의 10명을 모으면 거기서 나 한 사람은 10분의 1 정도의 부분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요소적으로 본다면, 요소적인 연기설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와는 기와집을 구성할 때 기와 하나 한 장만큼의 이제 기와집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기와집을 만드는데 기와 하나라도 빠지면 기와집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기와 한 장이라도 빠지면 기와집이 아니라고 했을 때, 기와는 기와집을 구성할 때에 몇 프로의 힘을 냈을까요? 몇 프로이면? 기와 한 장이라도 없으면 이 기와집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때 기와집은요? 기와집만큼. 자, 그래서 기와는 요소로서 파악했을 때는 기와 한 장만큼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파악했을 때, 기와집 전체로 봤을 때는 이 기와가 없으면은 기와 한 장이라도 없으면 기와집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는 기와집 전체의 연기적 힘을 가진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연기설을 요소적인 연기설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연기설은 법계 연기설이라고 해요. 그 연기설이 두 종류가 있어요. 기와 한 장이 기와집 전체의 힘을 낸다고 한다면 법계 연기설의 입장에 서게 된다. 네, 법계 연기. 저는 한자를 잘 안 쓰는데 그래도 멋있게 보이려고요. 자, 법계 연기. 법계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전체, 이 세계 전체를 구성할 때에 우리 하나는 이 세계에 구성한 법계를 구성하는 얼마만큼의 힘을 낼까요? 우리 이 우주법계 3000대 전 세계 전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서 자리 잡고 있는 역할은 아주 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일어났을 때에 중국에서 잠시 건너온 여성 한 명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렇죠? 한 사람이 전파했을 뿐이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전고 전파가 되잖아요.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나비 효과의 이치를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기에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한문으로나마 차유, 비유, 차생, 비생 이렇게 쓰는데 그런 거 한문은 이제 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한글로 썼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기에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서로 뭐하 있다? 의존되어 있다. 기대어 있다. 그 말을 좀 더 유식하게 바꾸면 서로 연기되어 있다. 이렇게 해요. 불교에서 핵심적인 용어예요. 이 세상 만물은 서로 연기, 인연하여서 발생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으니까 그럼 좀 더 예전에 나온 예를 똑같이 들었는데 좀 기분 나쁘지만은 이 보드마카 키가 큽니까? 제가 큽니까? 제가 훨씬 크죠. 그러면 보드마카랑 저랑 이제 같이 있으니까 보드마카에 인연하여서 저는 크다라는 속성을 일으켰습니다. 그죠? 보드마카는 저보다 작죠? 보드마카는 저의 인연하여서 신경 쓰임에 인하여서 작다라는 속성을 가지게 됐어요. 발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의지되어 있어요. 자, 길다라는 그 개념과 짧다라는 개념이 서로 의지되어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저는 큽니까? 작습니까? 왜요? 커요? 자, 큰 놈이에요? 작은 놈이에요? 네? 또이라고요? 자, 이게 사라졌잖아요. 작은 게 사라지니까 모두 사라져요. 저를 길다 말 못해요. 크다 말 못해요. 마찬가지로 제가 사라진다면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없고 얘만 있으면 얘를 짧다고 할 수 있어요? 없죠. 자, 이것이 생각하기에 긴 것이 생각하기에 짧은 놈이 있고 짧은 놈이 생각하기에 긴 것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짧은 것이 사라지면 길다라는 말을 못 붙여요. 사라진다 이거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서도 이것이 존재하기에 저것이 존재하고 저것이 존재하기에 이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의존되어 있고 그 의존 관계 가운데에 어느 한 편이라도 무너지게 되면 그 의존 관계는 무너져요. 그래서 연기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발생할 수가 없어요. 요 놈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긴 놈이란 말을 붙일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관념적인 연기예요. 언어에서도 연기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자, 어떤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여인을 뭐라고 불러요? 아이를 낳은 여인을 어머니라고 부르죠? 그럼 아이 낳기 전에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이를 낳음과 동시에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을 그 아이의 어머니라고 이름 붙이잖아요. 아이라는 결과가 생기기 전에는 그 아이의 원인인 그 여인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또 하나 생겨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어머니라는 개념도 생겨난다 이렇게 합니다. 아이를 결과로 한다. 결과가 생겨났을 때 비로소 원인도 생겨난다라고 얘기해요. 어렵죠? 원인이 먼저 있습니까? 결과가 먼저 있습니까? 원인이 먼저예요? 결과가 먼저예요? 네? 같이 있어요? 따로 있으면 원인이 생기고 그 원인에 기반해서 결과가 생깁니까? 아니면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발생합니까? 동시 발생이죠. 동시라고 하는 분들은 전문 교리반이에요. 순차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아직 입문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보시함은 이걸 보시함 계속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얘는 어떤 나무를 원인으로 해서 이 보시함을 만든 거죠. 그럼 이 보시함은 결과고 그 나무는 뭡니까? 원인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보시함이라는 결과가 생겨나기 전에 저 나무를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결과라고 하는 이 보시함이라는 나무로 만들어진 이 보시함을 만듦과 동시에 바로 이 결과에 대해서 그 나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을 때야 비로소 그 여인은 뭐라고 불러요?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 아이의 엄마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도 또한 동시관계, 의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니까 원인과 결과마저도 서로 동시 의존 관계로 성립하고 있더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기대어서 의존적으로 성립된 것은 없더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연기하여서 존재하고 있더라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연기해 있다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저 말씀은 아주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이치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촛불 한번 비유드렸나요? 촛불? 예, 부처님 초를 좀 쓰면 좀 죄송스러운데 부처님 하나만 좀 땡겨 쓰겠습니다. 네. 여기 초에 불 붙어 있죠? 불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초는 연료죠. 불은요? 연료를 태워서 얻어진 결과죠. 그러면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이 초를 탈 것, 태울 것이라 얘기하고 이 불을 탐이라고 연료와 이건 이제 뭐라 할까요? 불이라고 할까요? 불과 연료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럼 연료가 있기에 불이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연료가 원인이고 불이 결과죠.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불이 있기에 연료가 있는 거 맞습니까? 불이 있기에 연료가 있습니까? 불이 없으면 연료가 없습니까? 있어요? 이거 연료예요? 아니잖아요. 속으면 안 되지. 말에 속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이제는 이거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중간 공까지 들어온 사람. 여기 동영상 어마어마한 실력자들이 많네요. 이거는 연료가 더 이상 아니에요. 불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제가 배고자 하면 침묵이고 어디 받쳐놓으면 받침대가 되고요. 저 문 안 열린다고 문에 문지르 바르면 뭐 왁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때리면 몽둥이가 되겠지. 그죠? 그럼 그 이름이 달라지죠. 쓰임에 따라서. 불이 붙었을 때 비로소 이것은 연료라는 이름을 가지기 때문에 불이 있기에 연료가 있다는 말도 성립을 하는 겁니다. 불과 연료는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 의존되어 있다. 기대어 있다. 불과 연료는 다시 말하면 좀 더 유익한 말은 연기되어 있다. 인연하여서 서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연기관계예요. 끝났네. 그리고 잠깐만요. 컴퓨터가 배터리가 나가네. 잠깐만요. 보이시죠?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에 이것이 있다는 말을 다시 화엄경의 보왕열의 성기품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자, 저 대천세계의 국토가 처음으로 이루어질 때에 조그마한 인연으로서 그 세계가 이룩된 것이 아니며 한량없는 강편의 힘과 일체 모든 인연이 저 삼천대천 세계를 이루어 중생을 편히 머물게 한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계, 기세간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바로 수많은 인연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미 화엄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의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은 나 또한, 이 나라는 존재 또한 세상과 인연으로 맺어져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나의 이 몸뚱이는 4대가 화합하여 된 것이니 이른바 털업, 이제 털을 얘기하는 머리털 같은 거, 치아, 손톱, 발톱, 살가죽, 근육, 뼈, 골수 또는 더러운 몸뚱이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인 요소들, 덩어리의 요소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요. 그 사람을 화장하라 저는 이제 스님이니까 시다리를 가든지 하잖아요. 진짜 한번 싹 화장하고 나면 그냥 요만큼 한 반지랄까요? 한 알에 들어갈 만큼밖에 안 남더라고요. 예. 그게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뼈가루 같은 건.
침, 콧물, 고름, 피, 진액, 거품, 가래, 눈물, 전기, 대소변 등은 다 물로 돌아갈 것이며 태울 때 이미 수증기가 발생해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죠? 물로 가버려요. 우리 콧물, 눈물 흘리는 다. 그 다음 따스한 기운은 어디로? 우리 몸을 데피고 있는 기운이 있죠? 이 열은 불기로, 화기로 돌아갈 것이며 또 움직이는 자격, 우리가 막 움직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 그런 것들은 다 어디로 들어간다? 바람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은 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라고 하면 지수화풍 4대로 흘러갑니다. 4대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지수화풍에다가 공식을 넣어요. 공식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공, 텅 비어있는 허공이요. 그리고 식, 우리 마음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뚱이는 지수화풍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호응 공간이 있고 이 호응 공간 말고도 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환경 오염은 그 실태하고 원인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혹시 여러분들 역세권이라는 말 아세요? 역세권? 역세권이 뭡니까? 역세권. 지하철역 가까이 있을 때. 예. 역에 가까이 또는 터미널, 지하철역 등이 가까이 있는 그 지역은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역세권이라는 말을 쓰죠. 그럼 더블 역세권 그럼 역 2개, 트리플 역세권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 환승하는 데가 3군데, 트리플 역세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들 저기 역세권 말고 스세권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자 맥세권 못 들어보셨습니까? 맥세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요. 서울에 지역별로 스세권과 맥세권이 있어요. 스세권은 스타벅스 세권, 맥세권은 맥도날드 세권이라고 해요. 여러분 젊은 애들한테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스세권이 뭔지. 그 스세권은 이제 스타벅스가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공방거 사들고 스타벅스 가서 차 한 잔 시켜놓고 편리하게 그 카페에서 쉴 수 있기 때문에 스세권이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맥세권은 배고플 때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하나 사 먹으면 된다는 거죠. 젊은 애들 입에서 나온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서울에 가면은 스타벅스가 들어가는 곳은 앞으로 뜰 곳입니다. 희한하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까지 하죠. 자, 보세요. 노원구 상계동 누가 조사해놨어요 이거를. 노원구 상계동과 영등포구 도림동의 스세권 지수와 맥세권 지수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원구 상계동은 저기 스세권 지수 스타벅스 몇 개 있어요? 4개. 맥도날드는 2개. 그런데 희한하게 영등포구 도림동에 오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전화하는데 도림동 주민들 다이조고요. 괜찮습니까? 이런 말이죠. 네. 안타깝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제 스세권, 맥세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만큼 커피를 많이 먹는 인구가 없습니다. 예. 불과 10년 상간에 한 집 건너 한 집에 카페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 여기 장류 계곡 있죠? 계곡만 하도 카페가 몇 개인지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카페가 있고 어마어마한 원두 소비량을 자랑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불과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원두 갈아먹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원두 갈아먹는 사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부산에 이제 저희 사형 스님 계시던 저희 반야사 절 있잖아요. 거기 사형 스님께서 구룡사 가시고 제가 잠깐 있었는데 그때 커피를 갈아드리면요. 아, 스님 향기 좋네요. 그래서 마시고 다시 공양간 내려가서 믹스커피 다 드셨습니다. 네. 그냥 앞에서는 이제 그냥 드시고 이건 커피가 아니다. 믹스커피 다 먹어야 진짜 커피다.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죠? 요즘 믹스커피 몸에 나쁘니까 뭐 많이 먹어요? 원두가 입에 딱 맞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전에는 커피는 쓴맛 아닌 단맛이었는데 이제는 아메리카노의 그 쓴맛이 익숙해지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점심시간만 되면은 그
일터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의 도시권에는 점심에만 운영하는 카페가 있을 정도예요. 점심 한 타임만 운영해도 마진이 남기 때문에 한 타임 테이크아웃 커피를 파는 지점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커피 소모 인구가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커피 소모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늦는 것이 있으니 뭐가 늘어날까요? 종이컵, 그죠? 그 종이컵, 일회용 종이컵 위에 덮는 것까지. 그리고 여름에는 뭐가 유명하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특히 찬 걸 좋아해가지고 여름에는 투명한 플라스틱 컵을 많이 쓰고 겨울에는 하얀색 종이컵만 쓰는데 그것만 하면 또 안 되니까 위에다 뚜껑까지 덮어놨어요. 그죠? 그 빨대까지 꽂아줍니다. 그죠? 빨대가 아니라 조그만 젓는 거 그것까지 꽂아주죠. 플라스틱과 종이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되고 그것을 분리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그 어쩌다 보니까 텀블러를 이용하면 200원씩 깎아주기도 하고 저도 이제 텀블러를 주로 들고 다니는데 이것도 불편하잖아요. 그냥 편하게 카페 가서 테이크아웃 하면 되는데 이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죠. 우리가 편하게 먹고 마셨던 그 행위들에서 플라스틱과 종이의 소비량이 아주 많아졌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반야원 동양지 보살님이 아침마다 믹스커피 2잔을 즐기시는데요. 믹스커피 2잔을 처음엔 종이컵에 먹어야 맛있다고 저한테도 항상 종이컵을 주셨어요. 믹스커피는 종이컵에 마시지 않으면 믹스커피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도자기컵을 가져오니까 스님 거 치우소. 종이컵에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셨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인가 거기서 방송이 나왔어요. 종이컵을 해가지고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의 몸에 축적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어마어마하다. 또 우리가 생수병 있잖아요. 서울 가면 물이 나오는 데가 없으니까 생수를 사다 먹잖아요. 근데 이 생수가 유통 과정에서 잘만 보관돼서 오면 괜찮은데 편의점만 가더라도 이 물 생수병은 이 고칫덩어리여가지고 바깥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바깥에서 뭘 받아요? 햇빛을 받죠. 그러면은 미세 플라스틱 녹아 나오죠. 그래서 누군가는 1년간 생수를 마시면 1년간 우리 몸에 쌓이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모아놓으면 신용카드 5장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만큼 몸에 쌓인다는 거죠. 이건 쌓인다는 말은 배출이 되지 않는다. 독성 물질 배출되지 않는다. 그만큼 플라스틱과 종이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게 우리나라다. 불과 15년, 10년 상간에 어마어마한 수의 카페가 생겨나면서. 예.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새벽 배송이라고 혹시 이용해 보셨나요? 새벽 배송. 저는 마켓컬리의 회원입니다. 예,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마켓컬리의 회원인데 왜 회원이 되었느냐라고 하면 서울에 사는 도반이 자기 혼자 있으니까 야채를 시키려니까 마켓컬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5,000원짜리 쿠폰을 받으려면 친구 추천을 하면 5,000원짜리 쿠폰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뭘 보냈길래 이게 뭐냐 이렇게 했더니 도반이 말하지 말고 그냥 찍어 클릭해라. 클릭했더니 가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마켓컬리. 근데 전 마켓컬리가 뭔지 몰랐거든요. 도반의 말로는 전날 밤 11시 이전에 주문만 하면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도착한다는 거예요. 자기 전에 주문해놓고 잠자고 깨면 이미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설마 그런 게 어딨냐. 그걸 포장해서 분류해서 물건을 골라 담고 여기까지 배달해 주려면 최소한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밤 11시에 주문한 게 다음날 새벽에 오느냐라고 해서 주문을 해봤거든요. 파프리카 이런 거 있잖아요. 주문했는데 세상에 다음날 새벽에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너무 편리하다 생각하고 2번 이용해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탈퇴했어요. 왜 탈퇴했냐면 제가 그 2번 받으면서 자연 환경에 송구한 마음이 드는 건 그때뿐인 것 같아요. 이걸 뜯으면서 이 무슨 포장이 이렇게 많이 돼 있나. 플라스틱 포장 하나, 요만한 과일 하나 포장하는데도 플라스틱 포장에 종이 포장에 보냉제에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풀면서 세상에 쓰레기 배출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한 번 조금 시켜도 그 다음부터는 편리함보다는 세상에 미안해가지고 못 쓰겠다는 나중에 이 쓰레기 배출 때문에 그 오죽했으면 제가 컬리 또 그거 받으면 도반이 연락 와서 뒤에 쓰면 사진 찍어서 올리면 100원 사진 안 찍어서
뭐 리뷰를 쓰면 50원을 준대요. 그 리뷰에다 뭐만 썼는지 아십니까? 쓰레기 양을 좀 줄여달라고. 포장 용기 양을 좀 감소해야 되고. 적긴 적었는데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 여름이나 겨울에 상품이 파손되거나 여름에 이게 변질되면요. 오히려 그것을 감당해야 될 기업의 그 부담감이 훨씬 크다는 걸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죠? 네. 그 여러분들 새벽 배송 이용하십니까? 쿠팡 이츠 여기 뭐죠? 습닷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은 새벽 배송이 거의 다 될 거예요. 그죠? 물론 지방까지 확대하는데 그 규모가 불과 5년 전인 5, 6년 전인 2015년에 100억 원대였어요. 그리고 이 3년 뒤인 2018년에 40배가 성장합니다. 4천억 원. 그리고 불과 1년 사이에 2배가 성장. 그것의 2배가 성장해서 현재 8천억 원. 2020년, 21년에 조 단위로 넘어가게 되죠. 코로나 사태까지 터져버렸어요. 그죠?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고 배달 업체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가만히 보시면은 불안해서 마트 갈 수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고 또 이 배달에 대한 우리나라는 무슨 민족이죠? 세상에 그런 어플도 있더만 우리 저기 꼬맹이 스님 하나가 와 있거든요. 절에 조카 상자 스님 배달의 민족 시켜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뭐냐? 우리 민족이 배달의 민족이니까 어플이래요. 그 뭔가 듣고 봤더니 뭐 배달 음식을 시키는 어플인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배달을 좋아하고 택배를 좋아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쓰레기량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반야만 하더라도 이 일개 산속에 있는 남자가 요즘 그 위험하니까 물건을 받아보다 보니까 쓰레기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자, 새벽 배송 업체 서비스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더라. 그 중에서도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쓰레기가 뭐냐면은 이제 플라스틱 얘기를 했었죠. 플라스틱. 여러분 보냉제 아십니까? 보냉제. 아이스 보냉제 있잖아요. 그거 만져보면 좀 끄덕끄덕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요즘은 뭐 물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물로는 안 됩니다. 잘. 물은 비열이 낮기 때문에 비열이 높은 물질을 쌓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안에 들어간 꾸덕꾸덕한 물질들이 거의 다가 미세 플라스틱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분리수거할 수 있나요?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죠? 뜯어가지고 물에 비우지 말라죠. 왜? 물에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이 섞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막 먹게 되기 때문에. 그냥 버리려고 합니다. 토양에 오염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버릴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대책이 못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보냉제 양이 어마어마합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여름에 시키는 음식물 택배에 들어가는 그 보냉제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냉장고에 쌓이다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 미국의 그 섬인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만 사이에 섬이 하나가 있으니 바로 플라스틱 아일랜드다. 이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섬이 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하와이주 사이의 태평양에 거대한 쓰레기 섬이 만들어졌는데 어업 활동 및 또는 인간이 배출한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를 비롯해서 각종 생활용품들이 해류에 실려 쌓이면서 한반도의 몇 배요? 우리 한반도 전체 7배에 달하는 섬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3배 크기의 거대한 플라스틱 섬이 생겨났다. 한국은 2016년 기준으로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1년 연간 100kg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람이 플라스틱 소비량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 이번엔 더 하겠죠? 왜요? 배달 문화가 성행하면서 더더욱 심해지고 또 아까 얘기한 스세권, 맥세권처럼 카페 문화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소모하는 일회용품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러한 플라스틱들이 1차로 분해되고 2차로 분해되면서 썩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미세하게 분해됐을 때에 완전히 분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몸에 남아서 독성을 내놓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마 저도 이제 뭐 물 마시고 뭐 서울에 쭉 있었으니까 몸에 쌓인 플라스틱 양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마 죽으면 썩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어떤 사람이 얘기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 안타까운 쓰레기가 있으니 그것은 무색 투명한 생수병이다. 네. 생수병 몇 리터 물이 들어있어요? 2리터. 근데 2리터 물이 들었는데 그거 한번 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쭈그러뜨려서 버리잖아요.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쓰레기라는 거죠. 근데 가장 위험해요. 요즘은 그나마 투명하고 투명한 생수병은 따로 모으기도 하죠. 예, 따로 색깔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쉬우니까요. 뚜껑도 따로 버려야 되는데 원래 또 있어요. 옆에 붙은 뭐예요? 라벨 떼야 됩니다. 라벨 안 떼고 버리시면 죄를 짓는 겁니다. 이제 라벨을 떼고 버리세요. 그 라벨 비닐하고 플라스틱은 다른 물질이에요. 제가 서울에 연구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모여 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근데 보면 분리수거 하라고 하는데 분리수거 하긴 해요. 그런데 그 분리수거 통을 씻을까요? 안 씻을까요? 안 씻고 먹은 그대로 놓습니다. 네. 그건 재활용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비닐은 재활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비닐을 원래 재활용해가지고 옷감을 만들었어요. 인조 옷감.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는 더 이상 수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인가 우리나라에 비닐봉투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비닐을 버리려고 하니까 수거하는 업체가 사라져서 비닐을 어쩔 수 없이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라. 이제는 분리수거하지 못한다. 그럼 종량제 봉투 넣으면 그게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토양 오염이 다시 되는 거죠. 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러한 플라스틱이나 이러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질병이라는 문제까지도 다 같이 안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월 며칠이죠? 6일이죠? 1월 6일인데 1월 5일 오전 10시까지의 세계 코비드,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의 현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발생하고 있죠. 네, 조심하셔야 돼요. 중국이 2019년 12월 31일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의 폐렴이, 아직은 그때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세계보건기구인 WHO에 보고한 지 어제까지가 370일째, 오늘은 371일째입니다.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어요. 이 시점에서 전체 감염자 수는 일십, 백, 천만, 십만, 8,600만 명입니다. 8,600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전체 사망자 수는 몇백만? 180만 명, 186만 명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나라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통도사 같은 경우에 지금 화학살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화학살림 하는데 화학살림 법회 법문하실 때 신도분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그 동영상 강의로 또는 밴드 또는 저희 유튜브로 이제 방영을 하고 대신에 참배는 가능해요. 법회를 하지 않을 때에 참배는 가능하게 했다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 부분들은. 자, 그래서 오늘날 이 환경이라는 것은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불과 20년 사이에 신종플루, 메르스, 뭡니까 또 코로나 바이러스, 또 뭐 있었죠? 유명한 거? 사스. 역대급 질병 4개가 불과 2000년 이후부터 지금 2021년이 된 지금 시점에 4개의 아주 큰 질병이 벌써 발생했어요. 불과 20년이에요. 불과 20년이면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을 말법 시대 가운데서도 질병겁의 시대라고 해요. 질병이 커가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질병이 왜 커가느냐? 왜 이런 질병겁의 세대를 살 수밖에 없느냐? 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악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악법. 악법이 뭐냐? 이거는 한 5분만 쉬었다가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요즘 밴드로 많이 쓰고 있죠. 서울도 가니까 봉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를 가니까 밴드로 이제 녹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녹화뿐만 아니라 실시간 방송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요 시청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저번에 밴드로 해가지고 반야매 한번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밴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가만히 봤더니만 인터넷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어떻게 수송을 해봤더니 KT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거사님이 계셔가지고 기존에 아무리 인터넷 설치를 해달래도 안 해줬는데 그 거사님 쪽으로 백을 좀 썼더니만 바로 광통신이 들어왔습니다. 광 케이블 매설이 됐어요. 반야매 기가 인터넷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실시간 방송이 가능해졌거든요. 근데 이놈의 거랑 하지. 이거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이제 처음에 잘 되나 안 되나 시험해 본다고 어른 스님 법문과 이 강의를 녹화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만 시험 삼아 예불 하고 기도하는 걸 이제 찍기 시작했어요. 찍다 보니까 뭐 매일매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체크하고 뭐 기도할 때 그냥 켜놓고 기도 끝나고 다시 끄고 이랬거든요. 나중에 이제 시험 다 해가 껐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녹화해야 되니까 끄고 나는데 전화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 오늘은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방송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건 매일매일 찍어 올리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거 나오면 기도하시는 줄 알 거예요. 이거 빼박이라 그러죠. 빼도 박도 못하게 됐어요. 이제 밑에 저기 조카 상자가 하나 있는데 여환 스님이라고 꼬메이 스님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맡겼는데 이제 여기도 좀 이제 스님 녹화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러길래 이제 해야 된다. 결국은 이제 이게 뭔가가 이제 추세가 바뀌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 시절입니다. 기존에 이미 사람을 만나고 얘기하고 이런 시절에서 점점점 더 이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비대면이라는 것 통해서 개인주의화가 과속화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종교라는 것은 모여서 지금까지 뭔가를 해왔죠. 기도를 하고 다 해왔죠. 근데 이 종교의 신앙 형태도 이제는 변환되어야 될 것을 요청받고 있다는 거죠. 인경 스님이 이제 큰 절에 있다 보니까 이제 교무다 보니 이제 화엄 살림을 하고 있죠. 화엄 살림을 하고 있는데 요즘 컴퓨터까지 공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밴드가 좀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OBS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또 배우고 있어요. 사용도 배우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앞으로는 이 절이라는 게 와서 동참을 하는 것도 동참이지만은 가 내에서 동참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외로 제가 이제 사시불공을 녹화해서 올리고 지금은 이제 봉은사도 사시불공하고 조계사 사시불공 녹화해서 실시간 유튜브 전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큼 효과가 있는가? 각각 동참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 보살님이라고 합니다. 집에 있어도 이걸 틀어놓으면은 기도에 동참한 느낌이 들더라. 절에 안 가도 절에 간 느낌이 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뭐 그거 봐봐야 별 문제 있나 생각했는데 별로 감흥이 있겠나 싶었는데 그냥 틀어놓기만 해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사님 한 분은 제가 이제 10시부터 10시 반까지 금강경을 쳤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튜브 아니고 밴드로 실시간으로 항상 쏘았어요. 이제 물론 시험 삼아. 근데 이분은
그 시간대가 출근 시간인데 출근하면서 차에서 그냥 틀어놓고 소리만 듣고 가도 기도가 되더라.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더 나아져서 이 폰을 요즘은 큰 화면 TV에 연결할 수 있다면서요. 동글인가 연결해가 쓴대요. 그 연결해가지고 집에 뭐 80인치 TV가 있답니다. 거기 연결해서 쓰니까 법회에 동참하기, 집안이 법당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셔요. 네, 폰으로 보는 것과 또 다르겠죠, 음질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진짜 이제 유비쿼터스 시대가 열리구나. 몸으로 직접 대면하는 형식이 아니라, 이제는 이 정보통신 기술로 인해 가지고 사람 하나하나가 심통력을 갖게 된 시대구나. 내 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저를 동참할 수 있는 시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저 기독교 쪽은 아주 발빠르게 이 쪽을 움직이고 있어요. 비대면 쪽으로. 나중에 헌금까지도 바꿨죠. 헌금 체계를. 근데 불교만큼 이 반응이 느린 데는 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적고, 저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이제 뭔가 이제 포교나 또는 이런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정보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이 세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요, 속도가. 불과 20년 사이에 윈도우가 나오고 지금 20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휴대폰 하나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뀌어가는데 종교 또한 거기에 걸맞게 무언가 빨리빨리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좀 기분 나쁜 것도 하나 있어요. 요즘은 코로나 절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절에서? 안 나왔죠. 옛날 광릉사 거기 절이 아니에요. 거긴 소모임 스터디 단체거든요. 광릉사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데 요즘 뉴스 보면 항상 종교단체 발생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종교단체를 하지 마시라고 종교단체를 하지 말고 꼭 집어서 교회로 가시라고 했거든요. 교회 사람들 들으면 설마 딴 데 나가는 거 아니죠? 네, 종교라는 말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 전반적인 종교에 대한 불신감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네, 그런 게 좀 안타까운 용어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신천지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신천지에서 팬데믹에 의한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나왔을 때에 신천지가 쓰는 용어가 포교라는 용어였습니다. 포교가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절에 쓰잖아요. 원래는 전도라는 말이 불교 용어예요. 전도라는 말을 써야 되죠. 근데 전도 선언을 하잖아요. 부처님이 60명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연설을 하라. 이 세상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나도 또한 길을 떠나리라 하잖아요. 그 전도란 말이, 도를 전한다는 말이 불교 용어예요. 근데 가져가잖아요. 그죠? 장로라는 말 아십니까? 장로는 어떤 말입니까? 교회 말 같죠? 불교 말입니다. 옛날 노스님들 길잡자에 늙을 노자에서 장로 스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언어 자체도 사회의 생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종교단체 발생률이 높다 이런 말을 써야 되면 종교 전반에 대한 인식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관심이 탈종교화 시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좀 의도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 항상 모니터 대응을 하고요. 얼마 전에 이경 스님이 신천지랑 한판 붙어가지고 아십니까? 신천지 천지일보에서 통도사를 촬영하면서 통도사를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립된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도사에서 소송을 벌였습니다. 소송을 붙여가지고 결국 승소해서 기사를 다 내렸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을 때 인경 스님은 저랑 닮은 쌍둥이 동생 스님입니다. 제발 설치지 말자. 너랑 나랑은 닮아 있다.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어디 갔더니 지금 요즘 힘듭니다. 요즘 저 통도사 있는데 통도사 신평 아랫마을 있잖아요. 내가 고려당 베이커리, 뭐 파리바게트, 저 빵 좋아해 생겼잖아요. 빵집에 가면은 아이고 경수님 어딨습니까 이럽니다. 예, 별로 안 닮았는데 닮았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엔 아니라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보니 이거 귀찮기도 하고 나중에는 예 맞습니다 이랬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유 스님 오랜만이십니다 해서 모르는 사람이 구제를 얘기하기 있잖아. 예 아이고 잘 지내셨죠 했는데 그나저나 스님 그때 부탁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렸어요. 아는 해도 어렵고 살을 좀 더 쪄야 되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이나 폐기물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 소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얘기한 건 이제 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우한 처음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통해서 우한 바이러스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제 미국 대통령이 쓰잖아요. 일부러 중국에 대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언어를 통해서. 근데 이 바이러스가 물론 어떻게 발생했는가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 군사용으로 제작됐다, 노출됐다, 뭐 아니면 뭐 박쥐에서 나왔다, 뭐 별의별 얘기 나오죠. 옛날 메르스 때는 뭡니까? 낙타에서 나왔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그 발생은 어쨌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이 병의 근원 원인들의 대체적인 것은 우리가 접하기 어려웠던 야생 동물로 통해서 우리 인간 매개로 이제 금수, 그러니까 인간과 축생 사이의 경계에 그 통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축생계와 인간은 실질적으로 이제 공통병이 아니에요. 그죠? 실질적으로 공통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병도 있고 전달되지 않는 병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돼지나 뭐 박쥐나 장애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우리에게 잘 넘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넘어오죠. 에이즈 바이러스의 숙주는 뭐였습니까? 붉은 털 원숭이였죠. 네, 거기서 넘어옵니다. 희한하게도. 근데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축생과 인간이 서로 공유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서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 가운데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바로 공장식 가축 사육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치킨집이 전국에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치킨집. 아니요, 그 정도는 안 돼요. 지금 36,000개에서 35,000개를 줄었다 그러는데 좀 더 늘어났어요. 35,000개입니다. 편의점은요? 편의점은 4, 5만 개 점포가 있습니다. 물론 좀 요즘 문을 많이 닫아가지고 4만 개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편의점은 우리 동네 가면 다 편의점이 도시가 더 많아요. 앞에 뭐 세븐일레븐 있으면 CU 있고 다 붙어 있어요. 그만큼 많아요. 도시에는. 그러면 교회는요? 7만여 개소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편의점 수와 치킨집을 합해도 교회 수를 못 따라가요. 희한하죠? 근데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이 종교를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할 만큼 종교는 빠져들기 쉽죠.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옳은 종교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환경 오염을 얘기하고 환경 오염을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몸으로서 오염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의 오염도 주의해야 된다. 정신적인 오염까지도 하나의 환경 오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절실하게 느낀 것은 얼마나 우리 사회에 교회의 그 비중이 컸던가를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얼만큼 또 불교의 비중이 약한가라는 것도 느끼고요. 희한하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많이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비난을 하지만 서로 쌤쌤이에요. 이단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자기들끼리 종파 차이가 있을 뿐이잖아요. 불교에서 이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종파라고 하지, 그죠? 종파가 다른 믿는 방식이. 근데 그쪽에서는 성경이 하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성경 하나 구절 이외에 다른 해석을 나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 이견에 따라서 신천지와 비신천지가 나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차이로 이제 서로 이단이다 뭐 서로 욕하고 비난을 하죠. 근데 이러한 종교가 배타적인 종교가 우리 사회에 만연할 때에 자기 이기주의, 배타주의가 너무 만연한다는 거죠. 점점점점 더요. 제가 우리 여기 절에 꼬맹이 승희나 이제 19살이거든요, 올해. 19살인데 출가해가 살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야, 너 학교 다닐 때 절에 다니는 애들 몇 명이 되냐? 손에 꼽는답니다. 네. 또 절에 다니면 왠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처럼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얼만큼 우리가 좀 그런 이 아이를 보기에 좀 매진하지 못했던가에 대한 반성도 같이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신공스님 동년 이사장 그 회장님이시죠. 네, 그래서 그쪽 항상 매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정신적인 오염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법이란 말인데 악법. 이때에 사람들이 악법을 많이 행하니 이 인연으로 하늘이 몹시 가물어서 초목과 꽃과 과일이 말라서 나지 않고 바다와 꽃과 우물의 모든 물이 말라 줄어들었다. 그 땅에 있는 나무나 물, 뿌리, 마른 쑥까지도 그곳 사람들이 다 거두어가서 사라졌다. 이 세상이 병들고 말라지는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법 때문인데 악법이라는 건 나쁜 법이란 말이죠. 그 나쁜 법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탐진치삼독이라는 거죠. 탐진치삼독.
요즘은 젊은 애들이 치느님이라는 말 써요. 치느님 들어보셨습니까? 왜 치느님이 뭔지 아십니까? 치킨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느님을 갖다 붙여가지고 치킨 칩자에 하느님한테 느님을 갖다 붙여 치느님. 그만큼 이제 맛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보세요. 어릴 때 치킨 많이 드셔보셨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못 먹었죠. 근데 오늘날은 유통업이 발달되고 가축 생산량이 아주 증가되면서 우리가 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배달에 대한 그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저기 절에 와 있는 이 꼬맹이 스님마저도 스님 저 어쩔 땐 치킨 먹고 싶어 이럽니다. 그래서 그 치킨 몇 마리 먹어서 어마어마할걸요 이럽니다. 자랑처럼. 근데 그거만 보세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오늘날 육식문화가 발달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축들이 사육돼야 되고 많은 가축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옛날에 촌에 가면 닭을 목을 비틀어 잡았잖아요. 그 모습을 보셨죠? 근데 오늘날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가축의 소비를 위해서 인간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마트에만 가면은 아주 깨끗하게 포장된 고기들이 신선하게 포장되어서 진열이 깨끗하게 돼 있고 세상에 잘 보이라고 조명까지 켜놨습니다. 그죠? 그럼 그거 보면은 아유 맛있겠다. 오늘 저녁에 꼭 좀 사오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거 하나하나 그런 소비가 우리의 탐욕에 기반됐다는 사실. 필요에 의한 섭취는 괜찮습니다. 근데 탐욕에 의한 섭취도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유튜브 방송에 가장 아이들이 많이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몰랐는데 꼬맹이 스님 먹방 이래요. 야 먹방이 뭐냐 했더니 먹는 방송이래요. 그 먹는 걸 왜 남한테 보여줘? 이렇게 아 스님 뭐 이상한 뭐 이름은 기억 안 나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그냥 입에 한 입 넣고 먹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이래요. 그게 뭐냐 했더니 이게 불과 일본에서도 우리보다 좀 더 앞서서 1, 20년 앞서서 그걸 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른 데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먹는 거에 대한 먹방이 유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사람 먹는 화면을 켜놓고 혼자 사니까 그죠? 나도 같이 먹는 거라. 같이. 외롭기도 하고 혼자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는 사람들, 아주 잘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희열감을 느끼는 시기가 왔어요. 또 있습니다. 먹는 건 식의 문제죠. 음식. 제가 이제 유튜버를 이제 왜 보냐면 그쪽에 불교 관련된 자료들을 계속 수집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꼭 여러분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얘기들이 제일 많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요즘은 애견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근데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뭔가 귀엽다, 이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가는 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조금씩 해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저도 개고양이 좋아하기 때문에 멍멍이랑 고양이 좋아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좀 과도하게 가는 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조금 반성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탐진치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 사경오염과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 탐이라는 것은 당기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것을 당기는 것. 진이라는 건요, 내가 싫어하는 걸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김과 밀어내는 과정에서 그것을 깨치지 못했을 때 그걸 치라고 해요. 그럼 뭘 당깁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좋아하는 건 당겨요. 내가 싫어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입에,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입에 우물물 씹다가 바로 퇴 뱉은 음식물 다시 입에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먹다가 돌이 나왔어요. 또는 먹다가 가시가 걸려가지고 우물물 한참 씹고 있는데 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손에 뱉어넣었더니 땅에 떨어졌어요. 그거 다시 입에 주워 넣을 수 있습니까? 좀 지저분하죠. 뭔가 내 입에서 나온 건데. 그 티벳에 가면 어떤 스님이 이야기를, 이 세상에는 1m도 안 되는 짧은 거리만 지나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나오니 그것은 바로 똥이다. 입에 넣을 때는 좋은 것만 넣잖아요. 맛있는 것만 넣잖아요. 나올 때는 뭡니까? 얼른 더러워. 얼른 내려보내자 하면서 수세식 병기를 내려보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거 푸다가 뭐 했습니까? 밭에다 부었잖아요. 요즘 그렇지 않죠. 변을 볼 때마다도 여러분들 똥 보십니까? 변 보시고 내 똥 보십니까? 보셔요, 안 보셔요? 안 보시잖아요, 잘. 물론 이제 건강 상태가 어떤가 해서 보는 분 제외하고요. 그냥 물론 일어나죠. 우리가 그만큼 깨끗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뭔가 모르게 나에게 좋은 것을 당기고 나에게 싫은 것을 밀어내는데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밀어내는데 익숙해 있다. 네. 쓰레기마저도 어떻습니까? 내 손만 벗어나면
없어지는 것 같죠? 다시 돌아오죠. 플라스틱이 내 손만 벗어나면 사라질 것 같죠? 다시 옵니다. 어패류를 통해서 뭐든 다시 와요. 후쿠시마 원전이 2011년도에 터졌을 때에 그 원전 방사능이 바다에 방류가 된다는 사실 때문에 해산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럼 해산물만 먹지 않으면 그 세슘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중독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미역이나 바다에서 그런 해조류들, 그런 방사능 물질들을 흡수하는 대부분의 생물들을 안 쓰는 것들은 싹 다 걷어가지고 갈아가지고 뭘로 써요?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섞어서 동물 사료로 씁니다. 육고기를 생산하는 동물의 사료로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산물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육고기를 먹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은 섭취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축적된 양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뭐 해산물 안 먹으면 안 먹을 것 같죠? 아니요. 계속 먹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우리가 항상 순환한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일부고 순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의 세상의 관계는 둘이다. 어리석음과 탐심으로서 나의 병은 생겼다. 일체중생이 병들었으므로 나도 병들었습니다. 만약 일체중생의 병이 사라진다면 그때 나의 병도 사라질 것입니다. 보살이 병든 것은 드넓은 자비심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병들면 세상도 병든다. 내 마음이 탐심에 가득 차 있다면, 욕구에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욕망에 가득 차 있다면 세상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 불교에서 그러면 환경을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라는 문제. 불교 입장에서 뭔가 해답을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답을 한번 내본다면 일체 중생과 세상을 부모와 나 자신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나 자신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티베트 불교 내에서는 또는 이 불교 내에서는 자타상환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수행 방법 중에. 나와 남을 바꾸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역지사지. 무슨 말이냐? 산 것을 놓아주고 죽게 된 것을 구제하라. 불자들아, 자비로운 마음으로 산 것을 놓아주어야 하느니라. 일체의 남자는 모두 나의 아버지였거나 아버지일 수 있고, 일체의 모든 여인은 모두 다 나의 어머니였거나 어머니일 수 있으니, 어느 때 내가 날 적에는 그들에게서 태어났거나 태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육도의 중생이 모두 나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이니 그들을 죽여서 먹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죽이는 것이며 또한 나의 옛 몸을 죽이는 것이니라. 일체의 땅과 물은 바로 나의 옛날 몸이며 일체의 물과 바람은 바로 나의 본체이니 그러므로 항상 산 것을 놓아주어야 하느니라. 이것은 물론 이제 육식에 대한 문제고 살생에 대한 문제긴 한데 그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죠. 일체 모든 중생이 누구였다? 나의 어머니나 아버지였을 수 있다. 그래서 그 티베트 불교의 자타상환을 수행해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뭘 떠올리냐면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를 떠올려요. 여러분들 어머니 떠오르십니까? 어머니께서 여러분들을 기르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시기가 더 가고 어머니가 가시고 나면 만시지탄이라서 더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에 대한 애틋하고 간절하고 들끓는 그 마음이 어머니에게만 가 있는데 가만히 듣다 보면은 우리가 세생생 윤회를 하잖아요. 전생도 있고 그 전생도 있고 그 저전생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분은 금생의 나의 어머니지만 전생에 내 앞에 있던 사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전생의 내 어머니나 전생의 내 아버지였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윤회를 믿는다면 여러분들 불자로서 윤회를 믿는다면은 윤회를 믿는 선에서는 우리가 수억 겁생을 지나가면서 만나져 왔기 때문에 그 만남 가운데는 지금의 어머니만이 어머니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옆에 있는 아이들, 남편도 어머니였을 수가 있어요. 부인도 어머니였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그 애틋한 감정에 있는 그 어머니가 바로 앞에 이 사람이 전생의 나의 어머니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확대하면 나와 인연되는 모든 사람들,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아파트 동네에 사는 사람, 그 누구도 전생 어느 때인가 만나서 인연지어 살았던 적이 있었고 어머니나 아버지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확장시켜서
일체 중생을 뭘로 본다? 어머니로 본다. 일체 중생이 어머니로 보일 때에 비로소 우리가 어머니한테 뭐 얼령불고하지만 어머니한테 함부로 합니까? 안 하잖아요. 물론 어릴 때 함부로 하겠지만 애틋한 마음이 들 때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 마음을 일체 중생에게 열어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자타상환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제가 방금 차를 마셨는데 이 차, 이 물이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뭐겠습니까? 이거는 그때 한번 설명드렸죠. 이거는 전생에 내 몸을 흐르는 피였을 수도 있고 땀이었을 수도 있고요. 눈물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각해보면 넓게 본다면 지금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제 내린 눈이었을 수도 있고요. 강물이었을 수도 있고 바다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물이 돌고 돌아서 다시 제가 마셨잖아요. 그럼 내일 오늘 오후에는 오줌이 될 겁니다. 그와 같이 내 몸은 이 세계의 일부분으로 물, 지, 수, 화, 풍 네 가지에서 돌고 돈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도 나의 어머니가 아니었던 적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인식을 확장해 나가는 게 불교의 수행입니다. 나아가서 일체 중생과 세상이 나의 몸과 나의 어머니라는 생각에서 나아가서 이와 같이 중생의 무리는 각기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모습의 분신을 나투어서 그들을 제도하느니라. 때로는 남자, 이건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때로는 그 부처님 스스로가 남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천룡, 하늘신과 용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귀신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산, 숲, 내, 강, 못, 샘, 우물의 모습을 나타내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나니 때로는 제석천왕, 범왕, 전륜왕의 몸이나 거사, 국왕, 재상, 관리의 몸을 나타내며 때로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이나 성문, 아라한, 벽집을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단지 부처의 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운데 청정법신 미로자납을 또 뭡니까? 원만보신 노사납을 1100억 화신서가 아니에요. 화신이라는 건 변화신이다. 몸을 바꾸어서 나타낸다. 뭘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륜성왕, 남자, 여자, 어머니, 산순, 내강, 재상, 거사, 이웃 여러 사람의 몸으로 바꾸어서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나를 제도하기 위해서 몸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이 가운데 혹시 모르면 부처님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옆에 그냥 아는 보살님이시잖아요. 나 구제로 하러 온 부처님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일단 요 가운데 부처님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일단 저는 아닙니다. 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일단 부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 몰라요. 굳이 내놓고 보내지 않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제도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몸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사이에 부처님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세요. 혹시 좀 의심이 가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진짜 삼보로서 공격을 해야 되니까요. 나아가서 이제 조금만 남은데 마치겠습니다. 40분에는 마치겠습니다. 장엄이라는 말이 있어요. 장엄. 우리가 세상 이제 환경 문제를 얘기했는데, 자, 이 환경이 또 오염되어 있고 우리가 자타상환, 이 모든 중생들 가운데 어머니이지 않았던 사람 적이 없으며 이 세상 모든 것들, 물질의 모든 것들은 내 몸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또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부처가 화연해서 나온 걸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 생각까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환경 오염하고 사람들 해코지하고 해치고 욕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모두 다 부처인데. 그래서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의 깨끗하고 묘한 법을 완성하여 모든 깨끗한 법으로 세간을 장엄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장엄이라는 말은 뭐냐? 자, 꽃으로 장엄한다. 그걸 뭐라고 두 글자로? 화엄이라고 해요. 간다비화. 화엄이라고 합니다. 우리 저 화엄 살림하고 있잖아요. 꽃으로 장엄한다. 그럼 꽃으로 왜 장엄하지? 부처님이 꽃꽂이 올리나? 꽃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꽃이 뭡니까? 꽃은
바로 수행의 수행력으로서 수행의 복덕으로서 장엄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화엄에서는 부처님은 절대 설법하지 않습니다. 보살들이 설법을 해요. 보살 만행으로 장엄한다. 다시 말해서 보살이 실천하는 여러 가지 온갖 행, 실천으로서 세상을 장엄한다. 화엄이에요. 그럼 보살이 실천하는 건 뭐냐? 고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하는 육바람일 행으로서 세상을 장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그 말은 꽃을 해가지고 공양물 올려가 장엄하는 것도 장엄이지만은 뭘로 장엄한다? 남들에게 보시하는 그 행으로서, 계율을 지키는 행으로서, 또 인욕, 참는, 어려움을 참아내는 행으로서, 또 정진,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는 행으로서. 정진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용맹정진이 무슨 뜻이에요? 용맹정진이 아주 치열하게 하는 게 용맹정진입니까? 아니, 용맹정진은 작은 하루에 십일장부 대단히 한 편을 독송하더라도 그걸 끊이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 요게 용맹정진이에요.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끊이지 않는 게 용맹정진이에요. 그게 정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부처님께 3배라도 한 번 할 수 있으면은 그건 용맹정진이에요. 그래서 정진, 그 다음 보시지기, 인욕, 정진, 선정, 매일매일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선정, 지혜, 그것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 이 육바람 6가지의 행으로서, 행화로서 부처님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 이게 보살행이에요. 화엄이란 말이죠. 예. 그렇게 장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우리 주변 환경에 대해서, 중생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행위들은 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보적이여 중생의 국토가 곧 보살의 불국토이니라. 중생 국토가 바로 보살 국토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영가전에 올리는 그 영가전에 한글 경전문 아십니까?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마음이 청정하면 그 자리가 불국토요. 중생들의 마음에는 불국토가 사바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구절이. 내 마음이 청정하면 그 자리가 바로 불국토가 되는데 불국토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중생 마음이 흐리면 뭐가 된다는 그 자리가 불국토가 사바세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내 마음에 따라서 불국토와 사바세계가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조금이라도 환경에 대해서 일체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좀 더 발전된 생각을 가지자 이런 말입니다. 자, 불자로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우리가 아까 악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악법은 탐진치 삼독을 만족시키는 지나친 행으로 빠질 때 그것을 악법이다, 잘못된 법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악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준하여, 준하는 이제 어떤 부처님 제자입니다. 준하여 남들이 생물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취하고 청정하지 않는 행위를 할 때에 나는 청정하지 않은 행위를 한 적이 없는가라고 하며 마땅히 점차 줄여나가는 것을 배워야 하느니라. 청정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면 그 청정하지 않은 행위를 마땅히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바로 악법을 줄이는 것이다. 환경 문제에 기여시키면 악법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잘못된 소비 습관이에요. 우리가 지금 너무 편하게 살고 있거든요. 너무 편한 것만을 원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기업은 이윤 추구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것이고 우리는 그 기업의 물건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업은 어쨌든 간에 다른 기업과의 경쟁 속에서 자신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과도한 포장이나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소비하는 방식을 조금 달리하자 이거예요. 웬만하면 요즘은 이제 비닐봉지를 마트에서 안 나눠주죠. 비닐 가방을 들고 가자 이렇게 왜 접어가지고 가방 있잖아요. 왜. 저도 그거 들고 장 보러 가는데 그거 들고 이제 가신다든지 아니면 좀 더 포장이 덜 된 재래시장의 것들이 있죠. 더 싸긴 싼데 불편하더라도 좀 재래시장의 것들을 이용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을 좀 더 소비를 하시는 방식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앞서 얘기한 배송업체가 살아야 되는데 그 배송업체가 좀 자각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컴플레인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교수님
아무것도 욕구하지 않고 욕망을 일으키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욕망을 일으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음식, 의약, 집, 친구 등은 생명, 몸과 목숨을 애호하는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알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집착한다는 집착하는 마음을 낼 것도 아니고 또한 이것들을 버릴 것도 아니다. 아 이거 좋다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진치 탐독심이 생겨서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한다? 안 해야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지 말라는 말이죠. 하지 말라는 말,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과도한 욕망을 통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아예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불교에서 무소유라는 말 많이 쓰죠? 무소유가 가지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무소유라는 무소유 바로 내 마음이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내 마음이 집착된 격에 들어가지 말라는 생각. 물론 이제 과도하게 가지는 것도 문제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소유라는 걸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호딱 뽑고 살아야 되지. 그렇죠? 자, 그 다음 그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이제 이게 거의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5개를 만들어 보라. 5개. 보통 계율의 제정자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불제 불계변이라 해서 부처님이 만드신 제정하신 계율은 사사로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계율을 바꿀 수가 없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율을 만들어 보자 이제. 계율을. 옛날 중국의 선생들은 청규라고 해서 대중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제정해서 살아나갔어요. 청규.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처는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 계율을 만들어보자. 뭐에 대한 계율요? 환경에 대한 5개. 살도 음망주 5개 말고 스스로 오늘부터 한번 가셔가지고 내가 환경에 대해서 자연 환경에 또는 주변 사람들의 죄진 게 많네. 오늘부터 내가 5가지만 한번 지켜볼까? 이 생각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5가지만 지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점점 바뀌는 거예요. 저는 뭐 아무나 전하는데 일체 중생과 세상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텀블러 앞에서 이미 쓰고 있습니다. 텀블러는 타이거가 좋아요. 제가 써보니까. 근데 일본 거라 가지고 뭐 딴 거 써요. 코끼리인가? 다 같은 회사 같은데 그거 쓰고 장바구니 이용을 쓰고 택배 이용을 절제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지침 잘 지키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방역 지침 잘 지키는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상의 환경보호단체 소에 기부를 해보자. 앞서 그 얘기한 플라스틱 섬을 제거하는 그 팀들도 있어요. 배를 2개 끌고 가가지고 플라스틱 끌고 먹어요. 그런 환경단체들이 있습니다. 일반 그 난민 구호단체도 중요하지만 환경단체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통해서 끝내보겠습니다. 자연과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벌이 꽃에서 꿀을 딸 때에 그 빛깔과 향기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처럼 비구가 걸식을 행할 때, 보호식을 받을 때에는 그 신자의 신심을 상하지 않게 한다. 우리가 자연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은 자연을 이용하라고 신이 우리에게 권리를 부여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상생할 수도 있는 자연과 내가 함께 살아가되 그 자연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모색해 봐야 되지 않냐 라는 겁니다. 근념하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너무 불편하게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자리에 있어서 건강하시고 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즐거우셨나요? 네. 스님까지 한 번도 아쉬우지 않으세요? 그래서 스님께서 1월 20일 날 강의를 하시기로 하셨다고 주지 스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말씀해 주신 힘드시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시면 작년에 주는 사업의 공유에 24,000원 최고고 한문도 5개 남았어요. 중요한 거는 다른 데보다 좀 이게 왜 싸다는 거. 앞에서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위기라서 정확하게 하기가 대장님 그리고요, 좀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는 1월 13일 초하고나서 수업이 휴강이고요. 1월 20일 날 오전 10시에 수업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된다는 거죠.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 이제 곧 졸업인데 졸업 가운 지금 비용이 저희들 회비에서 지금 한 136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한 벌에 10만 원이